세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까지 봤죠, 저희. 연산군. 자, 그 다음 어느 왕이에요? 중종이 1506년에 왕이 되거든요. 16세기 시작을 알리는 왕인데, 요때부터를 조선 중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종하면 조선이 이제 초기를 넘어서서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종은 원래 왕이 될 신분이었나? 원래 중종 형 연산군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연산군 아들이 이제 왕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형이 너무 막장이었죠.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중종이 왕이 됐는데 왕 되기 전에 중종 뭐라고 불렸어요? 진성대군이라고 불렸죠. 어. 자, 이 중종은 첫 번째 부인이 폐비 단경왕후 신씨였죠. 자,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연산군이 몰락하고 이제 중종을 임금으로 새로 추대하려고 진성대 진성대군 집으로 막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군사들이 그 이제 진성대군 집 주변을 둘러쌌는데 이때 진성대군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형이었던 연산군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온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진성대군이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진성대군의 부인이었던 신씨, 이 신씨가 아직 죽기는 이르다. 일단은 나가봐서 만약에 말머리가 우리 집 문이 아니라 저 바깥쪽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지키러 온 거니까 그걸 확인해 보고 나서 일을 실행해도 늦지 않다. 자, 이래서 진짜 집 밖으로 나가봤더니 말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네, 집 바깥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어, 이 군대가 이제 진성대군 집을 호위하러 온 거를 알게 되고 진성대군이 궁으로 들어가서 즉위했어요. 이 사람이 중종이에요. 자, 근데 중종은 자기 혼자 힘으로 왕이 됐어요? 아니죠. 자, 연산군이 싫었던 그 폭정이 싫었던 여러 그 신하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킨 거잖아요. 중종 반정을 주도했던 신하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박원종이 있었죠. 이 박원종 누나가 월산대군 부인 박씨였죠. 기억나요? 근데 연산군이 자기 큰엄마 뻘인 이 월산대군 부인 박씨랑 그렇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죠. 자, 그래서 박원종이 누나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사슈? 자, 그랬더니 그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자, 자기 누나의 뭐예요? 원수죠, 연산군은. 자, 그리고 한때 벼슬이 2품까지 올라갔다가 연산군 때문에 9품으로 떨어졌던 자, 유순정, 성희안. 자, 이런 사람들이 연산군을 몰아내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반정이라고 불렀죠. 자, 보통 일본이나 중국에서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면 그 신하가 자기가 보통 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독특했어요. 자, 신하가 왕을 몰아낸 다음에 그죠? 다른 왕족을 새로 왕으로 세웠죠. 자, 이거는 조선에만 있는 특이한 쿠데타예요. 이런 쿠데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반정이라고 불러요. 이 반정은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왕이 잘못했을 때 신하들이 그 잘못된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족을 세우는 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논리인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정. 이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을 반정 공신이라고 불렀어요. 한 명의 신숙주가 기후정난을 주도했던 정난 공신이었다면 이들은 연산군이라는 패주를 몰아낸 무슨 공신?
반정공신이다. 또 다른 무슨 세력이다? 훈구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훈구와 탈임 기억나죠? 공이 있는 옛날 사람들에서 한명이나 신숙주 같은 사람들을 훈구 대신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이런 사람들이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자,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 단경하고 신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신씨의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신수군의 여동생이 연산군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봐요. 그러니까 단경왕후 신씨랑 연산군의 부인 신씨는 고모랑 조카 관계예요. 아버지의 여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단경왕후 신씨는 연산군과 관계가 있죠. 반정공신들이 단경왕후 신씨를 궁 밖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자도 궁 밖으로 쫓겨나는데 뭐가 된다? 폐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중종이 왕이 된 다음에 7일 동안 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폐비의 별명, 폐비 신씨의 별명이 며칠의 왕비? 실제로 이 드라마, 이런 제목으로 드라마를 했었죠. KBS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폐비 신씨. 자, 폐비 신씨가 중종이랑 평소에 사이가 아주 좋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궁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경복궁의 서쪽에 인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인왕산에 올라가서 바위가 있는데 여기다가 자, 중종이 자기를 좀 보고 좀 보라고 그 자기 치마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 인왕산에 있는 큰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위를 인왕산에 있는 이 큰 바위를 무슨 바위라고 한다? 치마 바위라고 한다. 치마가 걸려 있으니까 치마 바위죠. 네. 자, 중종은 단경화무 신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네. 자, 중종이 18살에 왕이 됐는데 힘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공신들의 덕으로 그 임금 자리에 오른 거예요. 네. 그 중종이 이제 연산군 때 하지 않던 그런 유교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자, 우리 유교 군주로서의 모습 보이는 거, 세종대왕 때 뭐 만들었죠? 집현전 만들고 여러 학사들 불러다가 임금이 학문 토론했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경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 세조 때 어떻게 했죠? 다 없애버렸죠. 세조는 집현전 학사들 말 섞는 거 싫어했단 말이에요. 세조가 죽고 나서 성종이 즉위한 다음에 다시 집현전을 부활시켰죠. 그 집현전이 이름 뭘로 부활했어요? 홍, 홍문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경연을 열었단 말이에요. 경연은 임금과 신하가 학문 토론하는 거예요. 성종 제위 25년 동안 3,800번이 열렸어요, 경연이. 엄청 많이 열렸죠? 근데 그게 연산군 때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연산군이 이런 거 좋아할 리가 없죠. 다시 폐지가 됐다가 연산군이 반정으로 몰려난 다음에 다시 중종 때 경연이 열리게 돼요. 자, 중종은 경연을 아주 열심히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 학자들과 신하들과 모여가지고 학문 토론을 했는데, 자, 경연은 보통 왕이 시작을 알리고 누가 끝냈을까요? 왕이 끝낸단 말이에요.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자, 근데 이 반정 공신들이 임금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많이 예의가 없는 거죠. 자, 박원종 집에 가면은 마치 조선 궁궐에 그 나무 기둥들 보면은 왜 뭐 이렇게 붉은 빛으로 이렇게 칠해놨죠. 오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지붕 같은 것도 보면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칠이 돼 있잖아요. 본 적 있어요? 자, 이런 걸 단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지금처럼 물감이나 이런 게 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단청이 엄청 귀하고 비싼 재료란 말이에요. 그 재료는 보통 임금 사는 궁궐에만 하는 그 치장 재료란 말이에요. 자, 근데 반정공신들 집에 가면 그 단청이 다 발라져 있었단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살았다? 호화롭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경연 자리에서도 임금보다 먼저 일어날 정도로 싸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정공신 천하였어요. 자, 계유정난 때 선생님 봐봐. 1등, 2등, 3등 공신 합쳐가지고 공신이 40명이 책봉됐어요. 그 1등 공신하면은 자, 땅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랬죠. 자, 당시 한명회가 계유정난 때 1등 공신 책봉되고 나서 150개월 땅을 받는데 자, 1결이 3,000평이란 말이에요. 150결이면 몇 평이에요? 45만 평이에요. 45만 평이면 여의도 반이에요, 반. 근데 한명회가 자,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공신 책봉이 4번이 돼요. 4번 다 몇 등 공신? 1등 공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지금 계산 치면은 여기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포이동 이런 거 합친 만큼 받은 거예요. 엄청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신들이 물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공을 세우기는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너무 리워드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은 재정 지출 부담이 어땠을까요? 쉽겠죠? 그거 원래 백성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 베네핏인데 이걸 다 누가 가져가게 된 거예요? 공신들이 가져간 거예요. 자, 봐봐. 특히 중종반정 때는 선생님 좀 봐봐. 집중해봐. 1등, 2등, 3등 공신 100여 명이었고 그것도 많죠? 근데 원종 공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종 공신들은 공신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사돈의 팔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종 공신이 몇 명 책봉이 되냐면 3,400명이 책봉이 돼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공신이었던 거예요. 그죠? 1결만 줘도 이거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는 건데 자, 아무튼 이 공신들이 그만큼 많았고 중종 초반에는 공신천하였다. 공신 한 명 더 쓰면 홍경주, 심정. 자, 이 사람은 공신은 아니지만 남곤, 뭐 정광필 이런 사람. 자, 폐비 실시 왕비가 끌어내려진 다음에 중종이 새로운 부인을 들였어요. 자, 그 부인이 장경왕후 윤씨예요. 중종이 데리고 있던 여러 후궁 중에서 하나를 왕비로 끌어올린 거예요. 자, 정식 왕비가 자리를 비우거나 정식 왕비가 없을 때 새롭게 정식 왕비를 들이면 그 왕비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어달리기 뭐라고 했어요? 계주라고 하죠. 자, 정비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정비가 된 사람을 무슨 비라고 한다? 계비라고 한다. 자, 계비라고 해요. 계비. 계비, 계비. 장경왕후 윤씨는 중종 6년에 딸을 하나 낳았고 효혜공주 그리고 중종 10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아들 자, 정비의 아들이죠? 태어나자마자 원자, 으뜸인 아들, 원자가 됐고, 얼마 있다가 세자책봉이 된 다음에 나중에 중종이 죽고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인종이에요. 예성연중, 임명선.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종은 제위기간이 8개월. 자, 몇 개월? 8개월. 몸이 약했어요. 공부는 아주 잘해요. 모범생이야. 그리고 효심도 아주 깊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주 모범적이고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목숨이 짧았어요. 자, 여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장경하고 윤 씨가 인종을 낳기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자, 꿈에서 네, 태몽이죠, 태몽. 꿈에서 어떤 글자를 보냐면 그 이런 글자를 보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나? 1억 할 때 억자예요. 이게 무슨 글자라고요? 억자라고, 억자. 자, 장경호 윤 씨가 꿈에서 억자를 봤어요. 그래서 꿈에서 깬 다음에 이거 아무래도 태몽 같은데 아이 이름을 억으로 지어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장경하고 윤 씨가 인종을 낳자마자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산후병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자, 죽으면서 자기 이 아들, 갓 낳은 아들 이름을 억으로 지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엄마가 서른이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래서 중종이 엄마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들 이름을 자, 이렇게 지어줘요. 목숨 명자죠. 자, 그래서 인종의 처음 이름은 뭐였다? 이영명이었다. 오래 살라 이거죠. 이름이 이상한 거 같지? 자, 근데 인종이 봐봐. 선생님 봐봐. 조선시대 왕들은 이름을 대부분 몇 글자 썼을까요? 글자. 대부분 한 글자를 써요. 왜 한 글자를 썼을까요? 근데 이성계 이방원은 뭐예요? 조선 건국 초의 임금이죠. 예외적인 거고 세종대왕 이름은 뭐였을까요? 이도, 문종, 이향.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한 글자란 말이에요. 왜 한 글자일까요? 그 조선시대에 일상 잘하는 거지. 평민들도 한 글자 이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임금님의 이름 휘라고 하는데 그 휘를 일반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편지나 이런 거 주고받을 때 막 쓰지를 못하게 했어요. 임금님의 이름, 너희 예를 들어서 부모님 이름 막 부르지 않죠? 막 불러요? 그거 되게 버릇없는 행동이죠. 어른이나 위에 사람들 이름 막 부르는 거. 자, 임금님 이름을 마음대로 쓰거나 부르는 거 되게 공손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가지고 임금님의 이름을 선생님 봐봐. 뭐 어디 문서 쓸 때 피해서 썼는데 이거를 휘라고 불러요. 피휘. 자, 근데 만약에 임금님 이름이 두 글자야 봐요.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지겠죠. 임금님 이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임금님 이름은 대부분 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글자를 쓰더라도 그 한자가 일반 백성들이 많이 쓰는 한자, 많이 안 쓰는 한자, 많이 안 쓰는 한자로 이름을 어렵게 짓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자, 근데 인종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름을 이영명이란 이름은 억이란 한자나 명이란 한자나 다 어때요? 많이 쓰는 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영명이란 이름을 나중에 호로, 호로 바꿔요, 호. 근데 이름 바꾸고 나서 진짜 8개월 만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 함부로 바꾸면 자, 장경왕후 윤 씨가 죽고 나서 중종이 다시 계비를 드려요. 자, 정식 왕비는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자, 이 계비를 드리는데 원래 이전까지는 조선 초부터 이전까지는 왕비가 죽거나 폐위되면은 왕이 데리고 있던 후궁 중에서 정비를 하나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진을 시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선생님 봐봐. 외부에서 왕비를 새로 뽑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왕비를 새로 뽑는 거를 간택이라고 불러요. 골라서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간택. 뭐라고요? 간택. 최초로 조선에서 간택돼서 뽑힌 왕비가 이 왕비예요. 문정왕후 윤씨. 그렇죠. 윤씨가 왕비들을 많이 뽑히죠. 세조 부인도 정의왕후 윤씨였고 중종의 엄마도 정현왕후 윤씨였죠. 연산군의 엄마도 패비 윤씨였죠. 네. 자, 이 파평 윤씨가 좀 유명한 가문이지. 자, 간택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생님 봐봐. 이제 만약에 왕실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왕비를 뽑아야 된다 이러면은 먼저 그 한양에 금혼령이 내려져요. 자, 결혼 후보군 대상으로 뭐가 내려진다고요? 금혼령.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비 후보군이 될 여자들을 모아서 이제 왕실에서 한번 오디션을 해요. 걸음걸이, 학식, 외모, 여러 가지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뽑힌 여자들을 다시 한번 또 오디션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최종 경선을 치러요. 몇 번 한다고? 3관택이에요. 오디션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급원령을 내린 다음에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원해 하고 이제 응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딸들 다 시집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왕비로. 그러면은 그 왕비 이름이랑 생년월일이랑 그 왕비의 사주팔자 있죠. 이런 것들이 적힌 그 종이를 사주단자라고 하는데 그 사주단자를 왕실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실에서 그 왕비랑 왕의 궁합을 또 보고 그리고 그 잡는 어떤 격이랑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고르는 거죠. 예. 서류하고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삼관택에 통과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삼관택 할 때는 그 삼관택으로 뽑힌 그 여자들, 규수는 이제 예비 신부들 얘기하죠. 규수들이 이제 궁 문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가마솥 있죠. 가마솥 소뚜껑 본 적 있어요? 그냥 뭐 TV나 이런 데서? 가마솥 이렇게 크면 소뚜껑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예. 여자들이 신발 벗고 맨발로 그 소뚜껑 고기 여기 있죠. 요걸 밟고 지나갔다 그래요. 그 왜 그랬을까요? 삼가고 조심하라고. 예. 행동할 때 막 경망스럽게 하지 말고, 요런 거 잘못 밟으면 이렇게 밟거나 아니면 이런 데 잘못 밟아 다칠 수도 있죠. 그거 사뿐히 톡 밟고 지나가라고, 감아서 소뚜껑 그 꼭지를 밟고 지나가라 그랬다. 자, 이게 무슨 과정이다? 간택 과정이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간택의 결과 뽑힌 왕비가 누구다? 문정왕후 윤씨다. 자, 문정왕후 윤씨는 중종과의 사이에서 공주만 4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았어요. 근데 이 문정왕후 윤씨가 공부도 좀 많이 한 여자고, 똑똑한 여잔데, 자,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중종의 뒤를 이을 아들, 일단은 죽은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세자 인종 있죠? 그죠? 자, 인종 입장에서는 문정왕후 윤씨가 어떤 엄마예요? 새엄마죠. 자, 근데 인종이 이 문정왕후 윤씨한테 굉장하게 극진하게 잘했다 그래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찾아가고 찾아갈 때마다 굉장히 문정왕후 윤씨를 극진하게 아꼈다 그래요. 그래 문정왕후 윤씨도 인정했어요. 인종을. 효도 효심 깊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내 아들은 아니지.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중종은 또 첩이 많았어요. 첩이 또 9명이나 있었는데, 자, 유명한 첩이 경빈 박씨예요. 이 경빈 박씨는 연산군의 흥청 출신이에요. 연산군이 전국에서 뽑았던 예쁜 미스 조선들 있었죠. 고향은 상주 출신이에요. 경북 상주 출신인데 아주 얼굴이 예뻤다 그래요. 근데 그 흥청 중에서 중종이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 고른 여자가 경빈 박씨예요. 이 경빈 박씨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복성군이에요. 자, 근데 복성군은 적자예요, 서자예요? 서자죠, 서자. 적자는 정식 부인의 아들이고 서자는 첩의 자식이잖아요. 서자긴 서자인데 맏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서장자라고 하죠. 자, 근데 이 경빈박 씨가 욕심이 많은 여자였고 중종의 예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종이 이미 세자가 됐음에도 자기 아들 복성군을 어떻게든 다음 중종의 뒤를 이을 왕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경민박 씨는 이 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자를 싫어하고 나중에 또 그죠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자, 그리고 중종의 또 부인 중에서 상빈 안씨가 있어요.
왕의 특권이죠. 덕훈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더 크다. 아니. 덕훈군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 희빈홍씨. 자, 뭐 별로 중요한 아들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금원군, 뭐 봉성군 이런 아들이 있었다. 근데 희빈홍씨는 자, 홍씨죠. 자, 아까 반정 1등 공신이었던 홍경주의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정 공신들이 땅만 받은 게 아니라 왕실의 자기 딸들이나 자식들을 이렇게 첩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자, 중종이 초반에 기를 못 폈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반정 누구 때문에? 반정 공실들 때문에 기를 못 폈어요. 그러다가 중종 재위 7년, 7년 차 되던 해에 중종 재위 5년에 박원종이 죽고요. 중종 재위 6년에 유순정. 7년 차에 성희안이 차례대로 자연사예요. 수명이 다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중종이 뭔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좀 해보고 싶은, 해볼 만한 기회가 좀 온 거예요. 25살의 젊은 중종이. 자, 그런 중종,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자기 정치를 해보나 싶었는데, 이때 이런 또 문제가 대두를 하게 돼요. 요 무렵에 중종이 장경왕후 윤씨가 죽는단 말이에요. 인종 낙타가. 자, 죽은 다음에 우리 문정왕후 윤씨 뽑았다 그랬죠. 기억나죠? 자, 근데 요거 뽑기 전에 당시 그 담양 부사였던 박상, 순천 군수였던 김정 이런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요. 사실 이 사람들이 먼저 상소를 올린 게 아니라 중종이 신하들이랑 경연하다가 구원이라는 걸 하거든요. 자, 구원이 뭘까요? 구원. 구는 구한다라는 뜻이고 어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치? 자, 의견을 누군가에게 듣겠다, 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너희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이 구원에 응해가지고 당시 대간이었던 박상이랑 김정, 네, 이 박상이랑 김정이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새 왕비를 뽑으실 게 아니라, 선생님 봐봐, 새 왕비를 뽑으실 게 아니라 지금 궁 밖으로 쫓겨난 누구? 패비? 패비 신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장경왕후 윤씨가 죽었을 때 새로 왕비를 뽑는 게 아니라 궁 밖으로 쫓겨난 누구를? 패비 신씨를 다시 복위시키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얘기했던 거, 박상이랑 김정이 얘기했던 거는 패비 심씨는 연산군이랑 관계가 돼가지고 쫓겨났지만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가 공신들에게 당장 나오게 되죠. 자, 쟤네 뭐예요? 쟤네 이미 연산군이랑 관계돼서 쫓겨난 사람을 왜 다시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이 박상이랑 김정의 주장은 자, 아무튼 이 패비신 씨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복위를 시키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종이 반정공신들 눈치가 보였어요. 그죠? 자,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좀 집중해봐. 자, 이 원래 구원을 자,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희 얘기해봐 라는 거라 그랬죠. 구원했을 때 신하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왕이 원래 죄주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하고 선 넘는 얘기가 있어도 정말 큰 선을 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구원했을 때 신하들이 한 얘기들은 벌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자, 근데 이거를 중종은 선이 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 눈치 때문에? 반정공신들 눈치 때문에. 그래서 박상이랑 김정을 유배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막 과거급제 해가지고 사간원, 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대간 기구 중에 사간원이란 기구가 있는데 사간원의
정원 자리에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파란 벼슬아치 애송이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조광조라는 사람이에요. 그거. 누구? 자, 조광조가 중종한테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임금님께서 구원을 하시지 않았냐. 자, 그래서 이 박상이랑 김정은 그 기회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 건데, 자, 저 공신들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뭔가 할 말을 못하게 막는 거는 예의가 아니고 도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나름 조금 설득력이 있기도 했고, 조광조를 예전부터 조광조가 성균관에서 공부했을 때부터 조광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 얘기가 공신 얘기가 맞냐, 조광조 얘기가 맞냐,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 누구 얘기가 맞았을까요? 누구 얘기가 관철됐을까요? 조광조 얘기가 관철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박상이랑 김정이 유배해서 풀려나요. 자, 중종은 자기가 지적을 받은 게 기분 나쁘기보다는 반정 공신들에게 눌리지 않고 큰 소리 쳤던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광조를 그때부터 중종이 굉장히 예뻐하게 되고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켜요. 자, 그러면서 이 중종이 자기 이제 조광조와 함께 여러 정치 토론이나 학문 토론을 하는데, 자, 임금이 학문 토론하는 거 경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임금의 스케줄 볼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요. 4시에서 5시 사이, 혹은 4시에서 6시 사이 일어나가지고, 자, 세수 간단하게 하고, 아침 간단하게 먹어요. 그 다음에 학자들을 만나요. 자, 이거를, 그, 어, 아침에 신하들 만나는 거를 조강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강. 아침 조자예요. 자, 점심 먹고, 책 좀 읽다가 신하들을 또 만나가지고 또 신하들한테 강의를 들어요. 이거를 주강이라고 불러요. 자,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신하들을 또 만나요. 저녁 석자 써가지고 이걸 무슨 강? 자, 이제 9시예요. 좀 씻고 자야겠다. 근데 조광조가 왕을 또 보러 왔어요. 자, 이 야심한 밤에 신하들이랑 임금이 또 만나요. 이거를 야대라고. 하루에 강의만 11시간씩 듣는. 몸이 남아나요? 자, 그런데도 처음에 중종이 조광조를 좋아해가지고 조광조 불러서 4번이나 만났는데 지치지를 않아요. 자, 조광조랑 열심히 학문 토론하고 조광조 하자는 대로 웬만한 걸 다 해요. 자, 중종 때 38년 임금하는데, 자, 중종 때는 이상하게 기상이변이 많았어요. 자, 흑비가 내린다던가, 우박이 내린다던가, 가뭄이 든다던가, 홍수가 든다던가, 지진이 난다던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대관들이나 유학자들은 임금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그치.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면 이런 일들이 안 나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 그때마다 연산군은 대관들을 죽였지만 이 중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성종이나 중종은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정치를 올바르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중종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무튼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던 왕이었는데, 자, 조광조랑 대면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조광조가 이런 제안을 하죠. 현명한 선비들을 과거 시험 말고 다른 선출 방식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제도다? 현량과. 자, 이거는 인재들을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자는 거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 관직에 나와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과거 시험 급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추천 제도를 하자는 거예요. 자, 너희들 만약에 과거 시험 합격했는데 다 그래서 관직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천 제도로 인재를 뽑자는 거예요. 하얀. 너무 네. 자, 그러니까 조광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는데 중종이 조광조를 예뻐해서 이거를
허락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광조가 추천한 사람들이 과거 시험 합격 안 했는데도 대거 관직에 나오게 돼요. 자, 소격서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조선은 성리학, 유교의 나라지만 그 불교 임금들이 불교를 믿는 경우도 많았다 그랬죠. 불교 행사도 많이 하고. 그죠. 효령대군도 있었고 뭐 세조 같은 경우도 불심이 깊었고 세종대왕도 불사를 많이 했고 세조 이성계도 그 무학대사가 친구였죠. 자, 이 소격서는 도교 재단이에요. 자연에 있는 잡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재단인데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이에요. 근데 유학자인 조광조가 보기에는 잡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절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격서를 어떻게 하자 그랬다? 없애자 그래요. 자, 중종이 여기서 약간 움찔해요. 자, 그동안 조광조를 지지해 줬는데 소격서는 그래도 이전 왕들부터 계속 있어 오던 건데 갑자기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종이 그래도 이건 좀 그러다 결국은 조광조 쪽이 세게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중종이 조광조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죠. 아, 너무 키워줬나? 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광조의 주장 중에 또 하나는 향약을 보급하자는 향자 들어가면 다 시골이다 지방을 뜻한다 그랬죠. 자, 조선은 선생님 봐봐. 유교의 나라죠.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의 나라였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진 나라가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 건국 딱 되자마자 갑자기 불교 스타일이 다 유교 스타일로 바뀌었을까요? 방금 예를 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왕실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왕들이 불교 행사를 한다 그랬었죠. 소격서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유교로 바꾸고 싶은데 유학자들 생각에는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특히 저 지방에 사는 백성들은 아직도 불교 문화가 더 익숙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교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렇죠. 부모님들 제사를 철저히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렇죠. 무덤을 잘 만들고 여기서 3년상을 치러야 되죠. 심효살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봐봐. 선생님 봐봐. 근데 조선시대 백성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불교식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 시체를 어떻게 한다고? 태운다고. 이거 지금은 장례식 가면 화장들 많이 하죠. 간편하게 하려고. 요즘은 화장이 대세예요. 열 분이 선생님 봐봐. 요즘에는 사람 어른들 10분이 돌아가시면 7분을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치. 땅도 없고 매장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또 매장해 놓으면 거기 다 또 찾아가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 시대 때도 이랬어요. 불교 전통 때문에. 근데 조선 넘어와가지고는 유학자들 생각에 이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폐륜이에요, 폐륜. 술에 쌍놈들이라는 뜻이라고. 감히 부모님들 신체를 자식이 태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봐봐. 조선 건국되고 나서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풍장이라 그래가지고 산속에다가 부모님 시체를 버려놔요. 자, 풍이라고 하는 거는 왜 너희 풍화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그냥 다 쓸려나가거나 사라지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유교, 불교 전통도 아니고 도교 전통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거랍니다. 자, 자, 봐봐. 자, 그래서 아직 유교 문화가 정착이 안 된 이런 조선 사회에 학자들이 만든 유교 윤리 이런 것들을 지방에게 백성들이 알기 쉽게 보급하자는 거예요. 이게 향촌의 자치규약보다 향약이에요. 뭐라고요? 향약.
자, 또 하나 향약 관련된 거 예를 들어보자면 봐봐. 선생님 봐봐. 아, 좀 잘 좀 봐봐. 이게 좀 산만해. 잘 봐봐.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자, 부모님이 죽으면 그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받는데 그 재산을 보통 어떻게 받았을까, 자식들이? 절반으로. 어. 자, 자식이 여럿 있으면 여럿이 다 나눠받았어요. 이게 끝이 n분의 1을 했다고. 자, 아들이나 딸 상관없이 자, n분의 1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보통은 아들이 제사 지내죠. 근데 아들이 없으면은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리고 큰아들이 혼자 제사 지내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자, 큰아들, 그 다음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자, 그리고 일부일처제가 기본이어가지고 남편은 부인 하나 뒀어요. 자, 이게 기본적이었는데 조선시대 넘어오면서부터 자, 유교 윤리에 의하면은 자, 제사는 반드시 누가 지내야 돼요? 아들이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양자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피가, 같은 피가 흐르는 먼 조카나 친척들 중에서 양자를 들여가지고 자기 뒤를 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자기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이게 유교윤리예요. 어.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았다고 조선 전기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하게끔 유학자 조광조가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향약이라는 걸 보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자, 이게 결정타였어요. 자, 위훈이 뭘까요? 위훈. 자, 위가 뭘까? 위. 자, 선생님 봐봐. 너희 거짓말쟁이한테 위선자라고 하죠. 자, 위선자. 그 위는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자, 훈은 뭘까? 훈. 훈구 대신 훈이 뭐라 그랬어요? 훈장 들어봤죠? 훈장. 뭐 잘하면은 공 세웠다고 훈장 주잖아요. 공훈자예요. 공이 없는데 중종 임금 됐다고 갑자기 공신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훈장만 받은 게 아니라 땅도 받고 막 재산도 받았죠?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리자는 거예요? 삭제해버리자는 거예요. 자, 공신들이 난리가 나. 입에 개거품을 물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광조가 추천했던 현량과 인사들이 중종한테 거의 경연 자리에서 막 강제로 막 이거를 해야 된답시고 막 굽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종이 이것도 들어줘요. 자, 들어주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때? 자, 이때 빠직해요. 자, 그리고 잘 봐요. 지금 반정공신들 위훈 삭제하자 그랬죠? 근데 반정으로 제일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이득 본 사람. 연산금 몰아내고 반정으로 혜택 본 사람이 누구예요? 공신도 공신인데 누가 또 혜택 많이 봤어요? 한 사람. 중종 반정이잖아요. 누가 왕이 됐어요? 원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반정으로 왕이 됐죠. 자, 공신책봉이 잘못됐더라도 그래도 그 잘못된 공신책봉 중에서도 제일 혜택 보고 그거로 왕이 된 사람이 자기인데 지금 조광조가 뭘 건드린 거예요? 이 공신책봉 된 거 이걸 건드린 거예요. 중종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자, 이렇게 해서 중종이 이제 조광조에게 마음이 완전히 떴어요. 자, 조선시대 왕들은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릴 때 승정원이랑 기구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예요. 왕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왕명을 이제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신하들의 얘기를 왕에게 전달하는 기구가 승정원인데 왕은 항상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뭘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고요? 승정원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자, 근데 임금이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이 공신들을 불러요. 홍경주, 심정, 남곤 이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몰래 뭔가를 줘요. 자, 이게 밀지예요, 밀지. 자, 임금이 밀지는 비밀스럽게 내린 편지 이런 뜻인데 임금이 밀지 이런 거 원래 공식적으로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임금은 이런 거 내리면 안 돼요. 임금은 뭐든지 명명백백해야 돼요. 군자기 때문에. 자, 누군가를 뭐 눈속임을 한다거나 비밀리에 뭔가를 숨기거나 하면 안 된다고. 자, 승정원이란 기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거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다음 뭐 했다고요? 이 밀지에는 자, 누굴 처리해라? 조광조를 처리하라는 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밤중에 경복궁 북문이 신문문으로 들어와서 밀지를 받은 남곤, 심정, 홍경주 이런 무리들이 자, 조광조를 체포해라 명령을 내려서 조광조 집에 가가지고 조광조와 혈량과 인사들을 다 잡아서 궁으로 끌고 들어와요. 자, 조광조는 중종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어제 경연 자리에서만 해도 중종이 자기를 칭찬했거든. 근데 갑자기 자, 자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조광조 뭐 했을까요? 감옥에서? 자, 왕 좀 불러주세요. 근데 왕이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당시 왕실 그 감옥에 갇히면은 죄수들이 술을 좀 먹을 수 있었다 그래요. 자, 조광조가 평소에 술을 안 먹는데 술을 만취가 되게 먹었다 그래요. 자, 중종의 마음이 떴다는 걸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조광조는 전라남도 화순으로 유배를 가다가 가던 도중에 중종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사약을 받았죠.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는 안타깝게도 네, 죽는다. 자, 조광조가 죽고 나서 이제 세상은 다시 공신들과 그리고 새로운 권력 있는 신하들 심정, 남곤 이런 사람들 세상이 됐어요. 자, 그리고 조광조가 죽고 얼마 안 있다가 공주만 낳던 문정왕후 윤씨가 마침내 아들을 낳아요. 자, 왕비가 되고 나서 17년 만에 문정왕후 윤씨가 34살일 때 뒤늦게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경원대군이에요. 자, 문정왕후 윤씨는 이제 새로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지금 제일 왕위 후보 1순위가 누구예요? 인종이죠. 자, 중종 뒤를 이을 사람은 인종이라는 게 명명백백했는데 문정왕후는 이거를 인정하기가 그치.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경원대군이 태어났을 때 인종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벌써. 경원대군은 빵살 태어났으니까. 자, 근데도 이거를 문정왕후 윤씨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바꾸고 싶었다고. 자, 이때부터 인종이 선생님 봐봐. 문정왕후 윤씨를 문안 인사를 오면은 문정왕후 윤씨가 굉장히 쌀쌀맞게 굴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자, 문정왕후 윤씨가 인종한테 자꾸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 세자가 왕이 되면 나랑 경원대군은 얼마 못 살겠지요. 자, 그러니까 그 경원대군이 아무튼 또 중종의 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면서 라이벌이니까 인종이 왕이 되면은 나나 내 아들을 해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넘겨짚기 식으로 굉장히 그 인종이 왔는데 좀 무한하게 그런 얘기들을 자꾸 했다 그래요. 인종은 변함없이 그 자기 새엄마 문정왕후 윤씨한테 잘하는데 그때마다 문정왕후 윤씨는 인종한테 굉장히 쌀쌀맞게 굴었어요. 자, 남곤이라는 사람 좀 보세요. 남곤은 대표적인 조선시대 간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봐봐. 이 사람은 좀 평가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공신그룹은 아니었지만 공신그룹 편에 속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뇌물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할 때도 좀 청렴결백한 거로 실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만 조광조랑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군이 이제 아무튼 그 조광조 죽은 다음에 전국을 4년 정도 이끌다가 이 남군이 죽어요. 능력도 있었는데. 자, 남군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종종시대 전국을 이끌었던 사람은 정광필, 심정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정광필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성종 말년에 과거 시험 급제해가지고 벼슬에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뚝심의 아이콘. 남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제 얘기를 해요 중종한테. 자 여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밀어붙이는 사이예요. 자 이 사람은 조광조가 이것저것 개혁하면서 사랑을 받을 때 선생님 봐봐. 조광조가 사랑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광조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눈치를 보는데 정광필은 그때마다 경계를 했어요. 너무 저 조광조 의견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조광조가 어느 날 중종 눈밖에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약을 받죠. 자, 근데 조광조가 죽을 때 밀집하는 다른 신하들은 조광조를 얼른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고 조광조를 손가락질하고 조광조에게 빨리 사약을 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광필이 모든 대관들이랑 이 대신들이 나서서 조광조를 죽이라고 하는데 자 혼자 중종 앞에 가가지고 자 조광조는 아까운 사람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래. 자 평소에 그 조광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안 좋은 감정도 있었지만 조광조가 하는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안 굽힌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 임금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결국은 선생님 결론을 말을 하면은 틀린 말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왜 전체적인 사람들 분위기나 흐름 있잖아요. 우호하는 것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를 않는 타입인 사람인 거예요. 그치?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 얘기가 결국은 맞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아무튼 중종이 앞에서는 얘기도 잘 안 듣고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끝까지 중종이 영의정으로 잘 써요. 어. 마이웨이 같은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도 하나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양아치예요. 예. 탐욕스럽고 탐욕스럽다고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재물 모으는 거 좋아하고 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잘하는 사람. 왕이 공신 좋아할 때는 공시편에 붙었다가 자 왕이 이제 조광조 좋아할 때는 또 조광조 쪽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다가 조광조 미워하니까 바로 조광조를 욕해요. 자 그리고 중종이 이 경빈박 씨를 꽤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쁘니까. 경빈박 씨가 아주 절색이었다 그래. 흑천 출신이라 그랬죠? 자, 근데 경빈박 씨가 낳은 아들 복성군이 장자라 그랬죠? 첩의 자식이지만. 그래서 이 복성군도 한때 왕위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심정이 이 경빈박 씨랑 꽤 친하게 지내요. 원래 신하가 후궁을 따로 만나면 안 되는데, 이 경빈박 씨랑, 그리고 또 복성군을 좀 미는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세자가 사는 궁을 동궁이라고 하죠? 동궁 뒷산에서 쥐가 발견돼요, 쥐. 찍찍 쥐. 자, 근데 이 쥐가 발견되는데, 자, 쥐가 이렇게 그 궁궐 문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쥐의 시체였어요, 쥐의 시체. 근데 보니까 눈이랑 코랑 입이 다 불에 지져져 있었어요. 그리고 팔이랑 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여기도 불에 지져져 있었다고. 자, 자, 이 쥐가 어디 매달려 있었다고요? 세자궁. 인종이 사는 동궁에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끔찍해가지고 궁녀가 한 다음에 이거 이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당시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중종이 이제 왕비랑 대비랑 같이 모셔놓고 밥을 먹는데 또 후원뜰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런 쥐가 자, 눈, 코, 입이 다 타고 팔다리가 다 잘린 채로 타 있는 쥐가 발견된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갔어요. 자, 조사에 들어갔는데 범인이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자, 근데 당시 대관에서 심정을 지목한 거예요. 자, 심정이 잘못한 일이 아니었는데, 자, 심정을 지목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 심정과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뭐 이런 것들 막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심정과 주고받았던 편지에서 쥐 관련된 내용이 한 줄이 나온 거예요. 자, 요 내용 때문에 심정이랑 심정과 연관된 복성군 경빈 박 씨가 궁 밖으로 경빈 박 씨 쫓겨나고 복성군도 쫓겨나고 심정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됐다. 자, 이 사건을 작서의 변이라고 불러요. 작이 뭘까요? 태운다, 탄다라는 뜻이에요. 서는 뭐냐면 쥐를 뜻해요, 쥐. 자,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인종 있죠? 인종이 쥐띠예요. 무슨 띠라고? 쥐띠. 근데 복성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던 심정과 그 복성군 주변 세력들이 이 쥐를 가져다가 세자를 저주하려고 이렇게 이걸 태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작서의 변이에요. 자, 근데 이게 걸리면서 복성군과 경민박 씨 그리고 심정도 유배갔다가 사사돼요. 그리고 이 사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김한로라는 인물. 여기까지 할게요.